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집값이 거리 없이 호가 중심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주춤하는 형국이며 모든 이목이 분양가 상한제에 쏠려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보유세 현실화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가는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고 금은과 달러는 강보합을 이루면서 밋밋한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자산을 굳이 이 시점에서 현금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부동산 절대 사지 마라. 수도권 집값 폭등 후에 폭망. 주택수별 대응 전략은 지금 맥주 거품 먹음직스럽죠. 맥주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거품. 집값이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붙었네요. 집값 거품은 어떠합니까? 해외와 한국의 부동산 거품 꺼지는 과정.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 대출 활용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집을 매수할 때 금리가 상승하면서 또는 대출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버블이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출 활용 이 매수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결국 두 가지 형태가 돼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전세값 하락으로 경매에 처해져서 버블이 폭발하거나 이 두 가지 형태로 버블이 발생합니다. 4, 5년간 집값 폭등이 무려 40에서 많게는 150%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은 기록적으로 4배 뛴 것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갭 투자를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시세 차익.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4억 번 얘도 많다고. 이처럼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에 못지않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4, 5년간 집값 폭등은 이런데, 그렇다면 이제 집값이 계속 끝없이 올라갈까요? 사이클은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집값 정체 및 전세 하락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 정체.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가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6월, 7월부터 와서 조금 다시 상승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그걸 가지고 대세 하락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대세 하락인데, 중요한 건 정책을 이끄는 정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집값 소폭 하락, 거래량 증가. 결국은 3, 4년간이 아니래도요. 1년만 떨어져도, 1년만 집값이 떨어져도 정말 많이 떨어져요. 심리가 얼어붙기 때문에 대략 20에서 60%, 기본 3, 40%는 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집을 잡는 것은 위험하다. 집값 정체되고 전세가 다시 상승하고 거래량 정체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값 소폭 상승, 거래량 증가. 다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 거래를 형성하겠죠? 주택수별 부동산 대응 전략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그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샘플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먼저 무주택자. 2019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실거주 급매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은 다 놓쳤어요. 좋은 시절 다 놓쳤는데 이제 와서 집을 잡는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차익을 거두는 게 아니라고. 손실 보면 난리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놓친 거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말고요. 나는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 올 실거주 이제 급매로 올 겨울에 그때는 한번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2년 몇 년이 빠질지는 모르지만 과거 사이클상 1, 3년간 빠진다고 봤을 때 계속 관망하다가 바닥장에서 초급매를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배짱 좀 가지세요. 세 번째, 가격이 오를지라도 서둘지 말고 타이밍 급매로 판단해라. 이제 1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서둘러서는 더 안 돼요. 하나 집이 있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항상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때 혹시 재건축 기대주나 이런 것들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거 급매로 갈아타는 것은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 이게 더 중요해요. 올겨울에 잡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주택이 하나 있으니까. 급매로 추가 매수.
아예 하나 더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조건으로. 또는 갈아타기. 내 것도 반토막 났지만 더 많이 오른 게 반토막 나면 그게 훨씬 미래 전망이 밝거든요. 주택이 있는 상황이므로 오른다고 지금 조금 올라갔네? 갭 투자하자 해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것은요 정말 좋지 않아요.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이거 많이 권하잖아요. 갭 투자. 자, 일시적 2주택. 이제 현재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럼 먼저 매수한 것은 이제 2년 안에 매도를 해야 하잖아요. 차익이 발생했다. 웬만하면 비과세라면 매도하세요. 한 번 2주택은 영원한 2주택입니다. 물론 주택임대 사업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내지 않은 걸 실거주하고. 근데 그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더 올라간다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서울이 됐든 강남이 됐든 뭐 또는 지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대 차익을 많이 거뒀다. 그러면 매도를 하십시오. 자, 2020년에서 2022년에 급매로, 그러니까 올 겨울부터 또 잡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도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또는 갈아타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 활용하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자보다 2주택 상황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제 2주택으로 묶였거나 3주택 또는 3주택 이상 4주택, 5주택 등 다주택. 자, 1번 2에서 3주택 또는 다주택 상황에서 시세 차익이 높지 않다면 매도하는 게 좋아요. 차익이 없으니까 너무 뭐 몇 천만 원 갖고 막 목숨 걸지 마세요. 팔아버리세요. 그래야 나중에 뭔가를 잡죠. 열악한 입지와 비부동산,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중요한 지역도 아니고 경기도의 어떤 집값도 올라가지 않는 곳이다. 기대 갖지 마시고요. 또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 또는 나홀로 아파트, 뭐 빌라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 설령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뭘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던져버리세요. 팔아도 남는 게 없다 그래도 던지세요. 이런 거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기회비용상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매도하세요. 시세 차익이 크다면 단기 임대 사업 후 매도를 판단. 이제 시세 차익이 컸을 때 세금이 너무 세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2019년, 2022년 수도권 입주 물량 폭탄. 여기 2007년에서 예전에 2009년까지 올랐죠. 이때 매물이 좀 많죠. 이렇게 입주 물량이 원래 집값이 올랐을 때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또 집값이 하락하는 이 시기에 물량이 적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여기 입주 물량 적잖아요. 2만, 3만 이렇게밖에 안 되고 여기는 벌써 5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0, 21, 22 뒤쪽이 정말 많습니다. 내년도 많고요. 내후년도 많아요. 한 당분간 2, 3년은 입주 물량이 서울도 많은데 특히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항상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 그 다음에는 꼭 폭락을 해요. 이렇게 지금 따지면 2019년 뒤죠.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이번엔 임차인 가구 중에서 월세 사는 비율 생각보다 높습니다. 처음에 50%밖에 안 됐다가 2018년 이후에 대략 60%를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주변에 아무리 봐도 전세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파트하고 굵직굵직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주택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렇지, 사실상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빌라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고시원까지 하다못해 이런 데 보시면 다 포함시키면 월세가 더 훨씬 많다는 거 참고하세요. 이것도 월세가 늘어나는 것도요 집값 상승의 걸림돌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자, 실질 주택 보급률, 그 다음에 공시주택 보급률. 이제 주택 보급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 2019년 현재 약 한 105나 106 정도 이렇게 와 있어요. 2019년.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 사각지대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또는 빌라 또는 상가주택 또는 뭐 고시원, 원룸 이런 것들이 일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0 정도 보셔야 돼요. 자, 주택이 110개 있으면 가구 수는 109개다. 이렇게 판단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구주택 보급률과 신주택 보급률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주택 보급률, 여기 보시면 서울 중앙성인데 107 정도 되네요. 근데 신주택 보급률은 98밖에 안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주택이 모자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그래서 새 아파트 강세 현상이 최근 일어나고 있죠.
지역별 자가 보유율, 이제 자가 보유율이라는 게 있고요. 자가 점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급률은 그냥 100세대가 있으면 집은 110개가 있다. 그러니까 집이 남아돈다 이거예요. 10개가. 실질적으로 10개가 남아돕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주택자들이 없는 게 아니지 엄청 많죠. 이제 자가 보유율은 무주택자 비율인데 실질적으로 유주택자들이 빨간 거 보세요. 수도권만 볼게요. 자, 54.2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5.8 이 정도가 무주택이 되겠죠. 그러면 자가 점유율은 뭐냐? 자기 집에 살지 않고 남의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집은 따로 있으면서. 자, 그런 비율이 지금 약 49.9,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투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안 산다는 것은. 전세가율 하락이 대세 하락을 이끈다. 지금 전세가율이 2015년에 70.91을 찍었다가 2018년 54.46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세도 약간 빠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집값이 너무 폭등해 버려 가지고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2019년에 계속 내려간 이유는 이제 집값이 하락하면서 또 전세값도 내려가면서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전세도 반등하고 있고 집값도 반등하고 있는데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름폭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오른쪽 보면 전세는 선행으로 움직이고요. 매매는 후행으로 움직이는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자, 보시면 여기 2002, 3, 4 이때 집값이 폭락했을 때예요. 폭등 한번 하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자, 그리고 10년 후에 2011, 12, 13 이때 집값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년 주기설을 하는 거예요. 또 10년 후인 지금입니다. 뭐 2019 이제 20, 21, 뭐 22 이때 아마 집값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모양이 똑같아요. 이 세 개가.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라고 제가 기준점을 잡아놨죠. 자, 2010년 기준. 여기는 2019년 기준.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도 집값 하락의 강력한 징조입니다. 서울 빨간색, 수도권 연한 빨간색. 자, 보세요. 0.58에서 이제 올해 1월달 대략 한 5월, 6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0.14 그리고 수도권 경기도 쪽도 조금 상승하게 돼요. 이제 0.01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반등하다가 다시 좀 꺾이는 추세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논란을 빚으면서 서울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 그런데 여기 2015년 기준 6만 건이나 됐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지금 1만 건밖에 안 된다. 물론 2019년 초반에는 아주 없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강남 투기 세력들 일부가 매수하면서 지방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 PIR 규모 OECD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콩, 베이징, 상하이. 자, 여기까지가 중국인데 16.4. 여기는 사실상 개발도상국, 뭐 중위권 국가잖아요. 뭐 선진국은 아니고 후진국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는 말이에요. 자, 못 사는 나라하고 이렇게 OECD 선진국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자, 중국 16.4, 시드니 12.9, 밴쿠버 12.6, 서울 11.2. 서울이 상당히 지금 높죠. 그런데 지금 14.5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곳은 별로 안 올랐는데. 자,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사실상 OECD 1위는 우리나라예요. 거품이 아주 심합니다. 어디가? 서울이요. 서울만 심한 게 아니에요. 대구, 광주는 더 심합니다. 자, 최근 1년 서울 PIR 규모 여기 보시면 14.3 나왔잖아요. 14.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5로 대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도시별로 PIR 규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번 모든 저축을 14.5년을 저축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월급 14.5년을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다. 서울 집을. 그게 바로 14.5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정말. 근데 보통 그렇게 저금합니까? 못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20, 30년 걸리겠죠. 자, 1, 2인 가구 폭증은 부동산에 부정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인구가 감소된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금 현재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지금 6.5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60%. 이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요. 1인 가구가 아파트 비싼 걸 못 살라는 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3, 4인보다는 불리하잖아요. 좋은 집을 살 가능성이 적어요. 1인 가구는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많이 잡거든요. 자, 이렇게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56.5. 아마 이제 곧 60 초과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 유소년 인구 생산 연령 감소. 노인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보라색.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생산 인구도 덩달아서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 중위권 8.5 등락 시의 수익률.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 4억 올랐을 때 대략 한 지금까지 데이터를 두들겨 봤더니 5에서 8년 후에 현실적으로 4억 뛰어봤자 2억밖에 못 먹더라. 4억 뛰기도 어려워요. 지금 4억짜리가 8.5억 갔는데 그러면 12.5억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3억 올라가면 4, 7년 후가 될 가능성이 큰데 순수익은 1억밖에 못 먹더라. 자, 1억 상승했다. 3에서 6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오히려 보합이거나 손실 봐요. 1억 상승해갖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1, 2억 하락했다. 보통 0에서 3년 후에 올해 빠질 수도 있고 내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순수익은 1, 2억이 아니라 2, 3억 플러스 1억씩 하세요. 자, 3억이 빠졌다. 1, 4년 후가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4억 손해. 자, 4억이 빠졌다. 대략 5, 6억 손해. 대출이 많을수록 손실폭은 더 커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출을 안 껴도 손실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그 이유는 양도세가 가격 상승 후에는 1주택일 경우라 할지라도 9억 이상, 지금 8.5억이니까 9억이 있다 왔잖아요. 양도 차익의 약 거의 30% 세금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거기다가 취득세, 뭐 중개수수료, 9억 이상은 또 0.9%나 돼요. 보유세, 대출이자, 보유세도 계속 현실화시키잖아요. 이제 앞으로.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올라도 남는 것이 없고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자, 이제 대세 하락과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집값 예상 추이는 이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으로 집값이 폭락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제 보유세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다주택 매물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이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럼 추천해 주세요. 자, 집값 하락할 때 이거 재건축, 재개발 이거 정말 중요시 여기세요.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되면서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중에 많이 빠질 거예요. 이게 최고가 됩니다. 가격 하락폭이 클수록 좋아요. 그리고 당장 막 지금 분양 뭐 1, 2년 안에 하는 것들은 별로 안 좋아요. 대충 봐서 뭐 2, 3년 하는데 한 5년, 6년 이렇게 남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서울 아파트, 경기도 대세 하락으로 진입한다. 확실하게 집값 잡으려면 정부의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정부가 의지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저도 정부를 많이 믿었는데 솔직히 쇼만 한 것 같아서 화딱지가 납니다.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사업. 자, 이런 것들 지나치게 이제 기대치만 또 지금 못하겠잖아요. 그럼 내년 선거 어떻게 할지 걱정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세하락 시의 집값 전망, 강동구 암사동에 강동현대 홈타운 33평이 있습니다. 자, 2004년에 입주했고요. 568세대. 2004년에 3.6억이었던 게 2007년에 7억. 배 뛰었네요. 2013년 4.5억. 다시 더블 떨어졌죠? 자, 그러다가 2018년 최고가 거의 더블 가까이 뛰었네요. 자, 2019년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최근에 회복해서 그래도 약간 전고점은 회복 못했지만 거의 비슷하네요. 하지만 얘가 빠진다면 6억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자, 얼마가 빠질지는 가봐야 알지만 이것은 데이터로 지금 두드린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아마 유력합니다. 이제 양천구 목동에 그 유명한 신시가지. 자, 이건 2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강남권의 재건축도 아마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35평, 1986년 입주했고 1640세대. 2004년에 최저가가 5.6억이었던 게 무려 13억,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네요. 2배 반. 자, 2013년 최저가 반타작밖으로 완전 폭락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2018년 최고가 다시 더블 뛰었네요. 그러다가 계속 하락하는가 싶더니 지금 거의 전고점을 회복했고요. 다시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무조건 30%인 10억으로 아마 미끄러질 가능성이 커요. 이거 1년 빠져갖고는 10억으로 미끄러지진 않을 거예요. 2년 빠지면 이건 폭락이 아니래도요. 2년 빠지는 순간 10억으로 미끄러집니다. 여러분들께 아까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집중 관심을 가질 단지. 자, 여기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거기 로또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주택자들 또는 1주택자들 아예 그냥 진을 빼버리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어차피 65, 70 아니면요. 가점으로 힘듭니다. 그럼 추첨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막말로 65점이나 25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추첨 자격이. 자격만 되면.
60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당장. 그렇죠?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왜 60점짜리들은 많이 당첨이 되느냐? 계속 넣어요, 계속. 근데 25점짜리는 왜 당첨이 안 되느냐? 그냥 지레 포기하고 넣지도 않아요. 왜 그럽니까? 넣어야죠. 자, 로또라고, 그 로또는요, 우리가 그 로또보다 훨씬 당첨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넣고 떨어지면 어때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자금이 있다, 그럼 판단을 해야죠. 강남에 홍실, 개나리 4차, 신마포 8, 11, 그 다음에 주공 1, 4단지, 신도가 1, 2차, 그 다음에 둔촌 주공 1, 4단지, 신마포, 미성, 진주, 이러한 재건축 기대주들. 좀 빠르긴 한데, 얘들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설령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갔든 뭐, 아니면 뭐가 어떻든 간에 많이 빠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한 5년 정도 남겨놓은 것들 있잖아요. 자, 이제 재건축 기대주긴 한데 좀 남은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빠질 거거든요, 많이. 그게 더 좋습니다. 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영원하지 않아요. 초과이익 환수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집값 1, 2년만 빠져보세요. 다 없어져요, 그런 거.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괜히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분양받아버리면 이 조합원들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괜찮은데 오히려 얘들보다 좀 남은 것들은 훨씬 좋다. 자, 여기 뉴타운도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뭐 강동 1000호, 미아 뭐 739역, 그 다음에 상계 6구역, 용도 제6구역, 이문 13, 그 다음에 흑석 3, 모래내 계획관리 2구역, 장위 49구역, 신정 2-2구역, 수색 13-6구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코앞에 다 다른 것들이고요. 좀 많이 남은 것들 있죠. 자, 얘들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많이 추락하면 누가 많이 추락한다?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빠질 거예요. 특히 재건축. 자, 그때 잡아야죠. 그리고 집값이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면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거 다 폐지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력하게 별표 쳐놓을게요. 얘들 플러스 더 좋은 것은 남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다. 잊지 마세요. 자, 경기도는 왜 제가 자꾸 잡지 말라. 이거 보시면 경기도에 지금 이건 도시들이고요. 도시나 시군구고요.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곳들이 바로 신도시거나 이제 1, 2,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택지지구예요. 징그럽게 많죠. 뭐 양주 예를 들어서 옥정, 고읍, 덕정, 천, 그 다음에 뭐 의정, 뭐 밀락일, 밀락이, 고산, 그 다음에 남양주시, 별내, 다산, 진건, 지금, 진접, 도농, 호평, 왕숙, 3기 신도시까지. 구리갈미, 하남, 미사, 가민, 현안일, 현안이, 교산, 그 다음에 광주, 태전, 오포, 마장, 그리고 용인, 죽전, 신봉, 성복, 동백, 역북, 홍덕, 성남, 분당, 판교, 대장, 고등, 금천, 도촌, 파주, 운정교와 덕정, 일산, 일산 덕이, 식사, 지축, 삼송, 원흥, 향동, 덕은, 창릉, 김포, 한강, 고촌, 마송, 그 다음에 부천, 중동, 상동, 옥길, 대장,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과천, 과천과 과천시 정부타운, 그리고 안양, 의왕, 관양, 보일, 백운, 시흥, 목감, 백옷, 장현, 은계, 군포, 삼본, 인천 엄청 많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도, 검당, 검암, 계산, 그 다음에 화성, 동탄일, 동탄이, 향남, 비봉, 송산, 그린, 세교, 화성, 오산까지 포함한 거죠. 수원, 영동, 흠해실, 광교, 평택, 고덕, 포승, 동삭, 신촌, 소사, 용화. 이 외에도 평택은 택지지구가 10개가 넘어요. 자, 이 집, 돈 위에 집이 올라가 있네요. 정말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균열이 가는 사이로 아파트가 보이네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물론 1주택 팔라는 건 아닙니다. 집값 전망이 어려운 것은 칼자를 쥐고 있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국민의 60, 70%가 집값 안정을 바라는 상황에서 집값을 약 60% 정도나 폭등시킨 현 정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합니다. 일단 실거주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올 겨울 1차적으로 관망하며 내 집 마련을 타진해야 하고,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라는 말 자체가 위험하니까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알찬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